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메종 드 리미에르는 언제나 화려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서영은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30살이 된 서영은 대학 졸업 후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결국 이 레스토랑에 정착했습니다. 서영아, 테이블 7번 손님이 와인 잔에 립스틱 자국 있다고 난리야. 주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갑내기 친구인 오지연이 황급히 뛰어나오며 말했죠. 지연은 이곳 부수 셰프로 일하면서 서영의 유일한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새 와인 잔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드릴게요. 하지만 손님은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생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매니저 불러봐. 매니저 박도윤은 30대 중반의 남자로 언제나 반듯한 정장을 입고 손님들에게는 극진히 아부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무자비했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영은 잠시 쉬는 시간에 지연과 함께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 같다니까?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특히 박도윤 그 인간은 정말 손님들한테는 꼬리 흔들면서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 서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일자리인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사실 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올까 하는 막연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녁 8시가 넘어가자 레스토랑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업가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가족 모임을 갖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서영은 무거운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그래도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작은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지연이 서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둘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서영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앞에 낡은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박도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노인을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강문수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꿋꿋하게 서 있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음식 한 그릇만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찾고 또 다른 손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박도윤은 더욱 당황하며 강문수의 팔을 잡아 끌었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서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저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일 텐데 단지 외모 때문에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서영의 어머니도 평생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시며 비슷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많았거든요. 잠시만요. 서영이 나섰습니다. 박도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영을 쳐다봤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주방으로 뛰어가서 따뜻한 호박 수프와 바게트 빵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걸 드시고 가세요. 서영이 강문수에게 음식을 건네자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강문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서영, 지금 뭐 한 거야? 우리가 자선단체야?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위생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불만을 표출했죠. 지연이 서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서영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배고픔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할아버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영은 오늘 일을 되새겨봤어요. 분명 박도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자 박도윤이 냉랭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영 씨, 어제 일로 인해 레스토랑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출근하지 마세요. 박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클래스 없는 동정심은 음식보다 구려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박도윤의 마지막 말이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연이 달려와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영은 짐을 챙기며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해고가 자신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해고 통보를 받은 서영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30살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영아, 문 좀 열어봐. 지연이 인터폰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거였죠. 서영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는데 지연은 서영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은 퀭하니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야, 이게 뭐야? 그런 게 XX 밑에서 아니라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야? 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지만 서영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지연아,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력서 넣어도 떨어지고 겨우 잡은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지연은 서영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일은 정말 멋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너만 나섰잖아. 하지만 서영에게는 그런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며칠 후 서영은 용기를 내어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경력이 부족하네요, 나이가. 같은 말들이었죠. 특히 박도윤이 이전 직장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 카페에서 면접을 보던 중 면접관이 서영에게 물었어요. 이전 직장에서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서영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숙자분께 음식을 대접해드렸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군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영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어쩌면 박도윤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자신의 행동이 정말 철없는 동정심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의점 사장도 요즘 야간 아르바이트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라며 난색을 표했죠. 집에 돌아온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도 흐려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올 거라는 것을. 그 전화가 지금까지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가장 큰 기회의 전야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서영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머리가 무겁고 몸도 나른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죠. 여보세요, 한서영 씨 맞으신가요? 정중하면서도 진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서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강호그룹 법무팀의 이정태라고 합니다. 강문수 회장님께서 직접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서영은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강호그룹이요? 죄송한데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정태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나 메종드 리미에르 레스토랑에서 어르신 한 분께 음식을 대접해 주신 분이 맞으시죠? 그 순간 서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뵐 수 있을까요? 이정태가 건넨 주소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서영은 황급히 샤워를 하고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반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걸어가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규모였어요. 어서 오세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이정태였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영을 안내하며 그는 말했어요. 참고로 회장님께서는 며칠 전 일을 계기로 당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노숙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앉으세요. 강문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며칠 전 일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서영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정말로 강호그룹 회장님이신 거예요? 강문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는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사람들이 돈과 지위를 보지 않고 진짜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저를 무시하거나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강문수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외모나 상황을 보지 않고 그저 굶주린 한 사람을 봤죠. 서영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강문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연보다는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이정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용식탁이라는 이름의 회사인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음식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서영이 주저하자 강문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능력은 배우면 되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의 말에 서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서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호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사회적 기업의 책임자를 맡기겠다고 했다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자신이 갑자기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지연에게 연락했을 때 지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진짜로? 완전 대박이잖아. 지연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박도윤 놈이 알면 기절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속이 시원하다. 일주일 후 서영은 이정태와 함께 포용식탁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강호그룹 본사 건물. 20층에 마련된 사무실은 서영이 지금까지 가본 곳 중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홍대 근처에 열 예정입니다. 이정태가 설명했어요. 낮에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착한 가격의 식당으로 운영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노숙자분들과 어려운 분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서영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면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정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라 메종드 리미에르 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때 서영은 궁금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겠지만 말이죠.
한편 박도윤은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레스토랑의 주요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다른 곳과 독점 계약을 하게 되어서 라는 애매한 이유였죠. 그 다음에는 단골 VIP 고객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박도윤은 불안해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설마 며칠 전 해고한 아르바이트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도윤은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호그룹 회장 신원 감춘 채 사회실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강문수 회장이 최근 몇 달간 신분을 숨기고 다니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혹시 박도윤의 머릿속에 며칠 전 그 노숙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호그룹 새로운 사회적 기업 포용 식탁 론칭 예정.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이 사업의 책임자로 한서영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도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그 한서영이 자신이 해고한 그 아르바이트생일까?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박도윤은 중얼거렸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그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박도윤은 레스토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예약 취소가 잦아지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차였어요. 그때 레스토랑 정문으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아르바이트복을 입고 있던 서영이 이제는 고급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도윤 매니저님. 서영의 목소리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서영? 여기 왜 왔어? 박도윤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포용식탁 대표이사 한서영입니다. 인사차 들렀어요. 박도윤은 명함을 받아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호그룹 계열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지역 프리미엄 식재료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매니저님 레스토랑과는 거래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순간 박도윤은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도 VIP 고객들이 발길을 끄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던 거죠. 잠깐,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일이잖아. 개인적인 감정이요? 서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혀요. 저희는 철저히 사업적 판단으로 거래처를 선정합니다. 클래스 없는 동정심은 음식보다 구리다고 하시던 분과는 가치관이 맞지 않거든요. 박도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레스토랑 안에 손님들이 있어서 크게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서영, 지금 이게 복수야? 복수라니요. 저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저희 포용식탁 홍대점이 오픈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3분 거리예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영은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박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포용식탁 홍대점 오픈 소식이 각종 미디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다 해고된 여직원, 대기업 후원으로 꿈의 레스토랑. 오픈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지연은 신이 나서 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완전 대박이야. 인터넷에 난리 났어. 다들 내 편이야.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영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반면 나 메종드 리미에르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약은 반토막이 났고
온라인 리뷰에는 직원 인권을 무시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악평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박도윤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윤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강문수 회장, 잃어버린 사생아 찾기 나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강문수 회장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도윤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고 호적상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혹시나도